한국이 초전도체의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를 전도할 때 에너지 손실이 없는 물질로 전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의료, 군사, 교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있으며 특히 초고속 철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초전도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의 연구센터와 기술연구소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초전도체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학자, 연구원, 기업들 간의 협력은 인상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었으며 고품질의 초전도체 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켰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초전도체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이 분야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외부의 투자와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초전도체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였습니다. 한국의 초전도체 산업화의 성공은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을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초전도체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라는 영감을 주며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 과학자의 거짓말로 끝날 줄 알았던 초전도체.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사기꾼이라며 한국이 개발한 초전도체는 100% 가짜라고 확신했던 미국, 영국 유명 대학들이 일제히 발표 결과를 바꾸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나라에서 한국 초전도체의 대규모 투자라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고 한국이 초전도체로 세상을 바꾸기 일보 직전에 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려 하고 있는데요. 영화 아바타 속 거대한 산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는 언옵테늄이라는 물질 덕인데요. 인간들은 이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나비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영화 설정 속에서 언옵테늄의 가치는 1kg당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65억 원에 달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언옵테늄을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최근 퀀텀에너지 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그 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체, 컨덕터는 전기나 열이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죠. 반대로 부도체, 인설레이터는 유리, 플라스틱, 고무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반도체, 세마이컨덕터는 전기 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순수한 상태의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특정 불순물을 주입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르죠. 전기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도체와의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는 뭘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저항이 있습니다. 전기저항력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겠죠.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분인 물질입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를 뛰어넘는 물질인 것이죠. 이는 1911년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카멜린 온네스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요. 그는 수은의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실험 중 영하 268.8디그리 셀시어스에서 전기저항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죠. 전기저항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초전도체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발열 문제는 모두 없어지게 되겠죠.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지금보다 혁신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초전도체가 거짓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미국과 영국 유명대학 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내 연구소가 삼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분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 발표에 8일 관련 테마주 주가가 일제히 고꾸라졌습니다. 미 메릴랜드 대학 응집물질이론센터 CMTC가 SNS를 통해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마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초전도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처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 등장해
많은 학자와 아마추어들이 재현을 시도 중이지만 그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심히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어떤 연구도 이 물질이 초전도성을 지닌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 연구진은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와 중국 베이앙대 연구진은 LK-99를 합성했지만 초전도성을 지녔다는 징후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난징의 국립동남대 연구진은 LK-99 재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내부 자기장에 반발하는 마이스너 효과가 없었고 상호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초전도체보다 높은 영하 163도에서 저항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LK-99를 완전히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와 중국 베이앙대 연구진이 제조한 LK-99는 X선 회절 분석 결과 한국 연구진의 LK-99와 원자구조 패턴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동남대 연구진의 LK-99 영하 163도 저항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도 학계에선 제대로 된 연구였는지 의문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실험적 접근과 달리 이론적으로 LK-99 검증을 시도한 연구도 있지만 어떠한 연구도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네이처는 짚었습니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밀도범 함수 이론 DFT, 덴서티 펑셔널 시리으로 LK-99의 전자구조를 계산한 결과 강자성이나 초전도성을 지닌 다른 물질들에서 보이는 정기적 특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LK-99의 구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론적 연구로 도출 가능한 결론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소속 고체화학자 레슬리 스쿱은 정확한 결정 구조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DFT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LK-99가 초전도체에서 종종 발견되는 플래트 밴드 구조를 지녔다고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상온 초전도체란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릴 줄 알았던 한국발 초전도체.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초전도체를 상용화시켜 실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고온 초전도체로 알려진 비스무스계 구리 산화물의 내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대대적으로 실리며 전 세계 과학자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AS전선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시키면서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꿈의 물질이라고만 여겨졌던 초전도를 한국은 실제 케이블에 적용시키면서 전기 손실을 10분의 1로 줄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때 기술력이 30년 뒤처졌다는 평을 들었던 초전도 후발국,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반 케이블과 한국의 초전도 케이블을 비교해보면 송전 용량이 5배 이상 뛰어나고 전력 손실은 압도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회선 간 열도 발생하지 않고 외부 자개도 발생하지 않아 전자파 차폐율도 95% 이상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초전도 케이블을 먼저 개발했던 해외 경쟁사 중 어떤 업체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AS전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19년 전력산업동향백서에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로 등재됐습니다. AS전선 관계자는 상용화 전까진 매출이 0원인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자만 한 것이라며 기업이 연구비만 쏟아붓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기술 개발 의지가 컸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렇게 초전도 상용화까지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초전도체가 거짓말이라며 비난했던 미국과 영국마저 적극 투자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초전도 기술이 확장되면 자기부상열차, 초전도 추진 선박 등 차세대 수송 시스템은 물론 핵융합 발전 기술의 토카마, 양자 컴퓨터 등 산업적으로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NPL 연구진도 퀀텀에너지연구소가 개발한 상온 산압 초전도체 LK-99 분에 대해 회망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11일 비르팔싱 아와나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K-99를 재현한 시료 분석 영상을 공개하고 양자고정처럼 보이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퀀텀에너지로부터 받은 시료는 아니지만 한국팀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물질을 합성한 뒤 실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물질 LK99분에 대해 바늘 같은 미세 결정립을 가진 상온 초전도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LK99 논문 저자가 맞는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보나사피엔스의 김인기 대표는 최근 SNS에 LK99는 상온 초전도체도 맞고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 구리가 결정에 어느 납의 위치에 들어갔느냐로 결정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글을 올리고 원저자들은 원래 생각보다 더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물리학 박사 출신 기업가로 인하대에서 물리학 학석 박사학위를 따고 포스텍 박사후연구원 연구부 교수, 연세대 연구교수 등을 지내다 보나사피엔스를 창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올린 글에서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면서 누구나 이 물질을 잘 구웠으면 바늘 같은 미세 결정립이 나와야 하고 이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실제 얻게 되는 샘플이라면서 납이 뇌석에서 납의 위치에 구리가 어떻게 치환되느냐에 따라 상온 초전도체, 강자성체, 부도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K99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김현탁 미국 일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는 이게 맞는 해석이다. 논문에서도 1차원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이 해석대로 LK99에는 초전도상, 디어매그너티점 반자성과 초전도가 아닌 다른 상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다른 상을 얼마나 없애느냐가 관건이다. 초전도상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LK99에 섞여 있는 다른 상을 없애면 전기저항 0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오 좋은 샘플에서 저항 0까지 측정됐고 중국의 한 그룹도 110K까지 저항 0을 측정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K99에서 구리 원자의 중요성은 이번 논문에 또 한 명의 저자로 참여한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도 인정했습니다. 오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구리가 매우 신비한 물질이다. 요동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LK99 합성 과정에서 제자리에 딱 들어가야 한다. 논문에 공개된 화학식과 물질은 100% 보장한다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보드에 전기 픽업 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내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노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노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인 노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노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노시드 헤어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3I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외의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미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전기차는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 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 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 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 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경제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의 것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여류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 2위 규모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급성장한 한국에게 반도체 산업부터 첨단 IT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 배경엔 1인당 국민소득 GDP마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커녕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한국이 IT 기술과 반도체를 등에 업고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차량과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서마저 한국이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내다본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일본이 현재는 점유율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을 두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는 동안 일본의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 순위는 글로벌 41위를 기록하며 급변하는 친환경 패러다임에서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5위이며 글로벌 표준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역시 반도체 산업을 따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다방면에서 일본의 산업을 추월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노비가 합법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법안을 지원하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이런 기조가 급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해와 영공 침범이 잦아진 데 반해 이들에 대항할 군사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밖에도 일본이 미국의 F-16을 본따 제작한 전투기인 F-2와는 다르게 한국은 자체 연구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까지 앞두게 되자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견제나 자극을 주는 것보단 동북아시아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동북아 국제정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자국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 일본의 영공과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을 통계낸 결과 최근 4개월 동안 대략 10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엔 평균 20회 내지 3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일본 인근에서 군사적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동원되는 군사장비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요일 7일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가 홋카이도 방향에서 감지되자 일본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일본 열도를 줄지어 지나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섬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일본 방위섬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양국의 합동 군사 행동을 통해 일본에게 무력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자국 영토는 빈번하게 침범당한다며 전투기 긴급 발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일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포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일본의 접선국과 가까우며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24시간 가동되는 전략 감시자산은 물론 주한미군과의 정보 교류로 북한의 주요 기지와 중국 측의 한반도 인근 군사기지, 잠수함과 군함의 이동 경로부터 군사공항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정찰기 등 일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안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에게 지소미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주변국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비행 성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입한 과거가 있기에 한국의 KF-21 성공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일본은 미국의 F-16 전투기를 본따 자체적인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정된 생산 물량으로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비슷해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F-16 수준의 4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의 비용이 드는 황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입 당시 가격과 환율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성능 좋은 미국산 전투기를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 자체 전투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겠다며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만한 계획을 밝혔지만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한 영국의 참여가 예상과는 다르게 불투명해지면서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해 주변국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자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견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최고 협력국이자 파트너 국가로 격상시키고 군사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한 협력관계 그 이상의 동맹국으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급변한 태도가 상당히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다간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구해작전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수출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산업을 키워주게 되고 일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출 규제 초기 당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치켜세우며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등 굳이 나서서 갈등 상황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유사시 일본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한국이 최전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동안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업들 중 74%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은 엔저효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에 엔저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수입 가격이 크게 증가했고 최종적인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엔저로 인해 일본의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경제는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게 많은 당근을 쥐어주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지만